아니 도대체 왜 저희 아이들은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 오늘은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저를 괴롭혔는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소망은 모두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온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유독 낯을 가려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직접 마주한 한국은 완전히 예상 밖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는 아야노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 나가사키의 한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저는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오로지 한 마을에서만 살던 저는 평생을 한 마을 안에서 보내게 될 줄 알았어요. 작지만 평화롭고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따분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토박이인 저는 언제나 고향에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 아들 사토와 카츠도 저를 닮아 조용한 성격이었고 연년생은 무조건 싸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큰 말썽 없이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며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는 사원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에는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로 두 아들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웃음과 함께 머리를 긁으며 제게 말했어요. 나 아무래도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사장님께서 내린 지시사항이라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조금 당황스럽긴 해. 갑자기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건데. 글쎄 아마도 적어도 1년에서 3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나도 어렸고 남편의 빈자리는 저와 우리 두 아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것이 뻔했어요. 남편의 도움 없이 두 아들을 잘 키울 자신도 없었고 고작 3살, 4살 배기인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결코 좋은 영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평생을 한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그 이름만으로 너무도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저 또한 TV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이를 어쩌면 좋나 저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윽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든지 함께 간다. 그렇게 2022년 11월 우리 가족은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 부산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어느덧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처음 한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할 때만 해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의 한국 지사 발령도 워낙 회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다른 나라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당시 두 아들 사토와 유타는 고작 3살,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부터 문화까지 다른 낯선 땅에 온 가족이 함께 새롭게 정착할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차근차근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등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자료란 자료는 모두 찾아가며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두 아들과 함께 단어부터 공부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조금은 한국어가 친숙해졌어요. 특히 일찍부터 한국어를 배우게 된 아이들은 날마다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고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어머니와 아버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남편과 함께 낯선 땅으로 떠난 우리 가족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잘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이젠 한국말 실력도 유창해져서 저희 가족끼리도 가끔은 한국말을 섞어가며 대화하기도 해요. 한국 음식도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되어 집에서 하는 요리도 한국 요리해주는 김치찌개를, 카츠는 제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두 아들들도 무서운 속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가장 크게 걱정했던 점이 바로 저희 두 아들이었어요. 사토와 카츠는 제 어릴 적 모습을 판박이처럼 닮아 낯을 많이 가리고 일본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기보다는 혼자 있기 일쑤였습니다. 사토는 3세 반에서 항상 혼자 있는 아이로, 카츠는 4세 반에서 항상 혼자 지내는 아이로 이미 친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였죠.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지 집에서는 둘이서 잘 노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바깥에서는 왜 친구들과 저렇게 어울리지 못할까 내심 고민하며 엄마로서 속상한 마음이 드는 날들도 너무 많았었거든요. 일본 유치원에서 일본 친구들과도 잘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아들이 과연 낯선 한국 땅에서 국적과 언어도 다른 한국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은 되었지만 회사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니 우리 함께 희망을 갖고 기도해보자. 어쩌면 오히려 우리 사토와 카츠가 한국에서는 더 활발하게 친구들도 사귀고 즐겁게 지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저를 위로했었죠. 두 아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첫날 두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등원 버스에 오르는 사토와 카츠의 뒷모습을 보며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친구들이 일본에서 온 우리 두 아들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하진 않을까? 한국말이 서투른 탓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유치원에서 나오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못 먹고 다 버리진 않을까? 일본에서처럼 또 각자의 반에서 항상 혼자 지내는 아이로 알려져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백 가지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었죠. 집에 혼자 남아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 집 앞에서 유치원 하원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의 문이 열리자 사토와 카츠가 이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울 만큼 밝은 얼굴로 엄마를 외치며 제게 뛰어왔습니다. 뒤이어 차량 도우미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사토와 카츠가 어찌나 신나게 놀던지 저희도 사실 일본인 아이들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저였지만 아이들 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보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사토와 카츠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두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니? 그러자 두 아들이 네라고 동시에 대답했어요. 궁금해진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었어? 그러자 사토는 친구들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다들 엄청 착해요 라고 대답했고 카츠는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고 자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전까지 품었던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다행이네. 기특하다. 우리 두 아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어쩌면 한국에 오길 더 잘한 것 같아. 사토와 카츠가 너무너무 좋아해. 유치원에서 벌써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 같이 재밌는 소꿉놀이도 했다고 나한테 막 자랑하더라고. 정말 애들 재밌게 놀았대. 남편도 놀라서 제게 되물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두 아들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어찌나 잘 지내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바람에 집이 조용할 날이 없답니다. 학교 친구들도 모두 사토와 카츠를 좋아하고
사토와 카츠도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며 싸우지도 않고 잘 놀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토와 카츠가 각 학년에서 학교에서 가장 인사성이 밝은 학생으로 선정되어 상장도 들고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해준 두 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최근에는 학교 축구부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매일 같이 운동도 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토와 카츠가 한국에 오고 나서 성격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이젠 학교에 처음 전학 온 전학생에게 사토와 카츠가 더 먼저 다가간다고 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줬던 친구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이젠 본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두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남편의 직장에서의 발령으로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한국 생활이지만 요즘 우리 가족은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젠 오히려 온 가족이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한국 발령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 두 아들, 사토와 카츠의 성격도 눈에 띄게 밝아지게 변화시켰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학교 끝나고 사토와 카츠가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저는 또 얼른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여야 해요. 수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요리도 접하고 또 저도 노력해서 만들다 보니 이젠 제가 만든 떡볶이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맛있다며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덕에 제 요리 실력도 급성장했습니다. 이젠 점점 더 욕심이 생겨서 매일 새로운 한국 요리를 공부하고 있고 직접 요리하며 우리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남편은 이따금씩 식당 차려도 되겠는데라고 말하며 제 요리 솜씨에 감탄하고 사토와 카츠도 엄마의 요리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아들들이 학교에서 엄마가 해준 요리를 하도 자랑하는 덕분에 저희 집엔 사토와 카츠의 친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제 요리 실력도 그에 발맞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중엔 정말 한식당을 차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있어 한국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고마운 나라. 그리고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일본 여성 아야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본의 동갑내기들과도 잘 친해지지 못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한국행을 앞두고 큰 걱정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든 아이든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려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 덕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카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된 파랗고 푸른 눈에 신비로운 마스크를 가진 외국인 여성. 늦은 밤 한국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그녀가 늘 먹던 맥주 한 캔을 들어 올리는데요. 그 사이 잠시 편의점 사장님은 그녀 혼자만 둔 채 자리를 비우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그녀의 앞에 사장이 없나 확인하며 두리번거리는 두 소녀가 편의점 안에 들어왔는데요. 눈치를 보며 음식들을 담는 한 명과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한 소녀는 급기야 청소년은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물건. 앞으로까지 가서 손을 대려고 보였다고 합니다. 더는 안 될 것 같다. 참다 폭발한 외국인 여성이 소녀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야라는 샤우팅 소리와 함께 그녀에게 한 소리를 들은 소녀들도 정말 화들짝 놀라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편의점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얼마 전에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한국 친구들이 들으면 늘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집은 총 6남매예요. 네, 맞아요. 우리 집은 가족 구성원이 아주 많아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대가족인 편이죠. 우리 형제들 나이를 많은 순으로 상중하 따지자면 저는 상중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언니가 가장 나이가 많고 그 다음은 오빠, 그 다음이 바로 저의 순서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취업을 해서 회사 근처의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고, 언니는 진작에 결혼해서 벌써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니 현재 집에 사는 실질적인 첫째는 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가 할 역할을 제가 해야 할 때가 많죠. 그건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에겐 당연한 일이었죠. 언니와 오빠는 학교를 다니느라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첫째처럼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돕는 게 당연했어요. 저도 꽤나 머리가 좋았는데 언니와 오빠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꼽는 영재였기 때문에 우리 집의 자랑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항상 저보다는 언니 오빠가 우선이 되었죠.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형제를 뒀다는 건 저에게 자랑스러운 훈장이 된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두 분이 쉬시는 날이 딱히 정해지질 않았고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동생들의 거의 보호자와도 같았죠. 간단한 집안일이나 육아는 거의 제 담당이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동생들 밥도 다 도와주면서 먹여야 하고 먹는 동안 흘린 걸 치우고 설거지도 하고 씻기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머리를 말리는 것도 다 도와줘야 했어요. 동생들이 크니까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제 밑에 3명의 동생들이 동생 그 이상으로 느껴져요. 우리 형제들은 집안일도 각자 분담해서 돌아가며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린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아. 한 번도 큰 다툼 없이 각자 맡은 일을 돌아가며 착착 해내는 걸 보면 부모님도 뿌듯해하세요. 저희는 이게 별로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 친구들은 이런 저희 집안의 스타일이 신기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건 우리에겐 당연한 거라 한 번도 특이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 친구들이 신기하게 생각해 주니까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 특이한 일이 아니냐면 이탈리아에는 이렇게 형제가 많은 집이 많아요. 우리 집이 특별히 많긴 하지만 아주 보기 드문 경우는 아니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나라 중에 꼭 들어가는 곳이긴 해요. 전 세계에서도 특히나 높은 출산율을 가졌으니까요. 우리 집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많은 가족들이 내뿜는 웃음소리와 비례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에도 감사해야 하고 소박하고 참 따뜻한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기의 시간이 찾아오고 말았죠. 그건 바로 동생들의 사춘기였어요.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제가 알던 동생들이 아닌 것 같았죠. 매사에 짜증을 내고 우리 집에 항상 지키던 각자 맡은 일들을 하는 것도 짜증내며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본인들은 따로 방이 없냐며 쉽게 바뀔 수 없는 문제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말로도 타일러 보고 왜 그러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랑 이야기 자체를 하기 싫어했죠. 그냥 하루 종일 휴대폰을 쳐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대화를 거부했는데요. 그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저의 중학생 때와 고등학생 때를 돌이켜보면 저런 투정 한 번 낼 시간도 없이 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제 마음도 모르고 그동안 지난 시간들도 다 잊고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서운하고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동생들이 하지 않는 집안일은 고스란히 저에게 넘어져 왔고 저도 문득 짜증이 났죠. 도대체 나만 왜 이래야 돼 하던 집안일을 집어 던지고 나와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해두고 나면 집에 와 고생하시는 엄마가 할 게 뻔한데 미안해서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난 원인이 동생들이지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엄마는 저를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공부도 꽤 잘해서 대학교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갔고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게 다녔던 제가 아직도 여전히 집안일에 관여하고 신경 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안해하셨죠. 부모님은 늘 저에게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더 큰 도시로 나가라고 권하셨지만 그러면 부모님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대학 졸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진지하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지 점점 진지하게 골라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형제의 진짜 첫째인 언니였어요. 언니도 볼 겸 조언도 구할 겸 가장 시내에 있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제는 좀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면서 살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언니에게는 동생들 문제로 속 썩고 있는 것에 관해 말하지도 않았는데 단박에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는 사람처럼 빨리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숨기기 힘들어요. 엄마보다 더 눈치가 빠르고 저에 대해 잘 알거든요. 저는 그동안 혼자 견뎌내고 있던 짐에 대해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그간 참았던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언니는 저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동생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언니도 저에게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제가 크고 나서는 언니가 늘 용돈을 주면서 저를 도와줬고요. 언니에게 이제 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며 그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동생의 입장으로서 언니의 챙김을 받으니까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어리광을 부리게 됐던 것 같아요. 언니에게 기댈 수 있는 그날이 저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언니에게 동생들 때문에 요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고 언니는 엄청나게 화를 내며 이것들을 당장 어떻게 혼내주는 게 좋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좋은 생각이 났다며 언니는 저에게 한동안 언니네 집에서 머물면서 너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애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곤 엄마에게 전화해서 일주일간 여기 있다가 보내겠다고 잘 설명해줬죠. 우리 집에서 언니의 말은 거의 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엄마도 당연히 그러라고 해주셨죠. 갑자기 방학이 생긴 것 같아 솔직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 생각에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어도 모처럼 저의 인생에서 잠시 벗어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행동해주는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죠. 오랜만에 언니와 지낼 수 있다는 사실도 기뻤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언니랑 추억을 많이 쌓고 즐거운 시간들을 지내고 싶은데 아쉽게도 언니는 그 기간이 회사에서 가장 바쁜 기간이라 많은 시간은 보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언니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이라 비우기가 어렵거든요. 언니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워킹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언니의 저의 조카 수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 중이라 언니와 오붓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었죠. 타이밍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형부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아주 밤늦게 퇴근을 해서 만날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언니네서 편하게 잘 지냈어요. 언니가 용돈도 넉넉히 줘서 평소에 하고 싶던 걸 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언니네 집이 위치하는 곳은 이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이자 번화한 여기는 로마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와도 멀지 않아 저에게는 익숙한 곳이에요. 밀라노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곳 중 하나라서 쇼핑을 하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갤러리나 전시회 같은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요. 대중교통도 가장 잘 발달한 곳이라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하면 거의 여기서 모이곤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오랜만에 밀라노에서 그간 못 보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만나고 구경해보고 싶던 전시회도 가고 쇼핑센터도 구경 다닐 수 있는 날들이었어요. 오랜만에 오직 저를 위한 날들을 사는 것 같아 좋았어요. 언니는 용돈이 더 안 필요하냐며 늘 제 걱정만 해줬죠. 언니를 보며 저도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게 해요. 언니는 인간성도 참 좋지만 능력도 정말 탁월하거든요. 언니가 다니는 회사는 한국과 무역을 하는 아주 큰 회사인데 언니는 한국어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임원급의 높은 위치까지 갔어요. 이럴 적부터 저의 롤모델이었던 언니를 따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워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꽤 잘하고요.
제 동생들도 웬만한 일상 대화는 가능할 거예요. 동생들은 저처럼 공부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케이팝과 드라마의 열혈 팬이라 자연스럽게 습득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능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말을 배웠다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 클래스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나라의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신청하는 날이면 거의 개강과 동시에 종료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저는 전공도 교육을 했고 한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어 선생님을 할까?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워낙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나중이라도 굶어 죽진 않겠다 싶었거든요. 또 선생님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어릴 적부터 워낙 아이들과 교류하는 일이 많았고 또 그걸 잘하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네에서 지내는 동안 모처럼 이런저런 걱정들을 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언니네에서 지내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다 보니 동생들이 이상함을 느꼈는지 언제 오냐는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번이야말로 애들한테 확실히 잘못한 것을 느끼게 하려면 답장을 평소보다 더 딱딱하게 보내라고 해서 저는 동생들에게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만 보냈어요. 평소에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 내용에 넣던 저와 너무 다른 딱딱한 저의 반응을 보고 동생들도 많이 당황한 것 같아 보였죠. 도시에서 지내는 생활은 정말 너무나도 즐거운 것들의 연속이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가기 전에 언니랑 밖에서 오붓하게 식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정말 너무 바쁘더라고요. 볼 새가 없을 정도였죠. 언니네서 지내기로 한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언니를 위해 음식을 좀 해놓고 싶다는 생각에 장을 보러 재료를 사고 있었어요. 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언니가 평소답지 않게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았냐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진짜로 전화가 온 줄도 몰랐는데 10통이 넘게 와 있었더라고요.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죠. 언니에게 저는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고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언니는 말을 더듬고 떨면서 말을 이어가질 못했는데요. 저는 괜찮다며 빨리 말해보라고 했고 그러자 처음 듣는 언니의 아이처럼 겁에 가득 질려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놀라버렸어요. 언니의 딸이 많이 아프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성을 잃은 것처럼 울먹였죠. 언니가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언니도 형부도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당장 가기도 어렵지만 한국으로 가려면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우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저에게는 늘 강한 모습만 보여줬으니까요.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 언니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늘 언니가 저를 위해 희생했지 제가 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터라 비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갈 수 있었어요. 언니에게 제가 가본다고 말하자 언니는 너무 고맙다며 항공을 바로 예약해 줄 테니 부탁 좀 하겠다고 했어요. 언니가 부모님에게도 설명해 준다고 해서 저는 장 보던 상황을 마무리하고 언니 집으로 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챙겨 떠날 준비를 했어요. 언니가 구해준 비행기표는 당장 그날 저녁에 출발할 수 있어서 빨리 서둘러야 했거든요. 다행히 저는 여권 같은 중요한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바로 떠나는데 완벽한 상태였어요. 마치 운명처럼 제가 여기로 온 게 다 무언가가 이끌어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공항에 잘 도착하고 출발하기 전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사하시고 계실 때는 원래 연락이 잘 안 돼서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좀 빠르긴 했어도 원래 한국으로 여행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게 된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조카도 볼 수 있고 좋았죠. 조카는 특히나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어릴 때 저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언니와 제가 닮긴 했는데 조의 얼굴은 좀 더 저와 분위기가 닮았다고 했죠. 성향도 비슷해서 조와 어릴 때 언니네 놀러 가면 저랑 헤어지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만큼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죠. 하긴 엄마랑 닮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조는 언니를 닮아서 머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수학대회에 나가서 전국 1등을 하곤 했죠. 초등학생에 올라가면서 수학적으로 천재성을 인정받아 수학교육의 강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어떤지 고민하다가 언니 회사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친한 동료가 사는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유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조카는 한국으로 간 뒤 한국이 너무 좋아서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했어요. 명석하기 때문에 언어도 금방 터득해서 국제학교를 다니지만 한국 어린이들만큼 유창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못 본 사이 얼마나 컸을지 기대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한국은 늘 저의 상상 속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 그런 곳에 실제로 제 몸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으로 거의 다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부터 잠이 안 오고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특이하게도 특유의 한국 공기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와 너무 달라서 신기했어요. 그 냄새는 이국적인 느낌을 한껏 더 높여줬죠. 이탈리아에서는 밤에 출발했는데 한국에 오니 낮쯤 되었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졌어요. 시설은 물론 층고가 높은 공항에 눈부신 빛이 반사되니까 정말 무슨 신화에 등장하는 신전을 본 기분이었죠. 내부를 정말 더 많이 구경하고 싶은데 빨리 가야 해서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그가 홈스테이 하고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수가 더 많이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 택시를 타고 출발했는데요. 택시의 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냄새도 너무 향긋했어요. 확실히 한국은 너무 깨끗해서 그런지 거의 어디든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께 주소를 말했는데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는 저를 보고서 기사님이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특하다는 그 말이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적어뒀다가 나중에 찾아봤는데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참 친절하셨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마치 저의 1:1 가이드를 자처해 주셨는데 전혀 모르던 것들까지 현지인에게 들으니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인상은 그냥 잘 사는 나라다는 생각이었어요. 반짝거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 잘 가꾸어진 도로며 길들을 보는데 정말 이국적이게 느껴졌죠.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장소에 오니 그 위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가 살짝 눌리는 듯한 기분도 들었던 것 같아요. 조카가 지내고 있다는 집에 도착해 안에 들어가면서도 분명히 고층 건물들로만 보이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의 형태라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게다가 오면서 봤는데 한국은 참 학교가 많더라고요. 언니가 매일 그렇게 술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왜 술을 그렇게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테마파크 같은 한국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복잡했어요. 뭘 그렇게 눌러야 하는 비밀번호들이 많은지 신문물을 접하는 게 어려워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다른 주민분의 도움으로 들어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보살펴주는 언니의 지인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는 정말 몰라보게 많이 컸더라고요. 다행히 조카도 저를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제 눈에 띄건 바로 다친 수의 다리였어요. 어린 게 얼마나 아팠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꽉 안아주었죠. 꽉 안아주자 엄마가 생각나서 그런지 펑펑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을 보니 더 안쓰러운 수를 위해 어차피 저도 시간이 많고 수도 회복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하고 싶던 걸 원 없이 함께 해주기로 했죠. 노트를 한 장 찢어 뭘 할지 정하며 적어가는데 모처럼 유쾌했어요. 대신 조카와 병원도 함께 같이 다녀주기로 했죠. 조카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자고 일어나 일상을 함께 했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한국의 분식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저 정말 분식집에 와보고 싶었어요. 한국식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보긴 했는데 제가 잘 못하는 건지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 먹기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한국 분식은 현재 외국에서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제가 여행을 가려고 세계 물가를 좀 알아봤었는데 미국에서 평범하게 한 끼 먹는데 식당 기준으로 200불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식 분식점은 1000불 이상은 그냥 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처럼 대학교를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분식을 만들어 봤던 거였어요. 근데 워낙 망쳐서 본토에서 먹는 분식이라니 정말 기대가 됐어요. 분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제가 알고 있던 메뉴보다 훨씬 더 많은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먹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국의 튀김들과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고, 특히 순대 소떡소떡이라 불리는 건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카에게 추천해달라고 한 메뉴들을 시켜서 먹어봤어요. 가장 먼저 떡볶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좀 매웠죠. 그래도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었는데, 고구마 튀김과 야채 튀김 그리고 아주 얇은 만두를 함께 먹었던 조합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떡꼬치 소떡소떡이라는 걸 먹었는데 한국의 떡을 먹어보는 경험이 좀 낯설어서 겁이 나긴 했어요. 너무 물컹할 것 같았거든요. 먼저 떡꼬치를 먹고 놀랐어요. 바삭거리면서 짭짤하고 달콤한데 매콤한 그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진짜 그 메뉴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정말 너무 맛있었거든요.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떡꼬치라고 할 거예요. 아, 그러고 감자 핫도그 이거 정말 끝내줘요. 설탕을 겉에 묻히고 그 위에 케첩이랑 머스타드를 또 뿌리는 데와 그건 정말 어디서도 없던 맛이었어요. 그건 그냥 먹어봐야 해요. 그 다음은 빙수라는 거였어요. 2가지 타입의 빙수를 시켰는데 하나는 우유를 간 얼음에 인절미라는 콩가루와 떡, 팥이 섞인 오리지널이라고 불리는 빙수였어요. 그 옆에 있는 빙수는 생과일이 가득 올라가 있는 빙수였죠. 연유라는 소스를 위에 뿌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걸쭉한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빙수가 산처럼 너무 높아서 먹기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 커서 스푼으로 풀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 입 떠먹자마자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게 확실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환상적이게 맛있더라고요. 그 외로도 한국에서 맛있게 먹은 게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한국은 모든 음식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식당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친절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친절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들 언어로 외국인 관광객을 눈앞에 두고 그 관광객의 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저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그들끼리 저를 흉보는 어떤 말도 하질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많이 감명받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쏘아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언니도 제가 대신 와준 거에 대해 너무도 고마워했어요. 비자 신청을 해둬서 그것만 나오면 바로 한국에 온다고 했죠. 언니가 오기 전까지 술을 잘 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도 워낙 술을 보고 싶어 해서 조카의 일상을 하루 종일 자주 찍어 메시지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틱틱거리기만 했던 동생들에게 웬일로 아주 살가운 말투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설마 한국이냐면서 빨리 대답하라고 저를 재촉했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아예 한국에 가버린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 엄마가 일부러 애들 버릇을 고치려고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긴 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긴 하더라고요. 곧 갈 거라고 가서 만나자고 했죠. 동생들은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면서 본인들이 팬인 연예인과 가수들의 굿즈와 요새 그 또래에서 유행한다는 한국식 라면과 과자 화장품 리스트를 보내며 사다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긴 했지만 얼마나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까지 했을까? 만약 안 사가게 되면 분명히 언니가 한국 갔다고 자랑했을 텐데.
동생들이 난처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으니 알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국은 무엇보다 저녁에 다닐 때 정말 자유로움과 안전함을 느꼈어요. 밤 10시에도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밤을 창밖으로 보면서 한국의 밤이 정말 너무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을 재우고 저녁에 산책을 하러 다녀오는 게 저의 한국에서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그날도 술을 재우고 간단히 산책을 하려고 나왔던 밤이었어요. 공기도 선선하고 코끝에 나는 한국의 냄새가 참 그리울 것 같아. 미리 더 많이 맡아두려고 유난히 시간이 가는 게 아쉽게 느껴지던 밤이었어요. 맥주 한 캔 사 먹기 위해 편의점을 향했는데요. 그 편의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떤 맥주를 먹을지 고르고 이제 안주를 고르려고 딱 돌았는데요. 사장님은 제가 안에 있는데도 상자 같은 걸 밖에 가져다 두고 온다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너무도 다른 문화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텐데요.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진짜로 그럴 거예요. 사장님이 있어도 물건을 훔쳐가서 골치 아플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사장님이 그냥 비우고 가버리다니 심지어 제가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이걸 다 훔쳐갈 수도 있는데 좀 무책임하다 싶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양심이나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 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뭐가 없어졌다면서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별 걱정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오일 사기 싫어서 맥주 한 캔만 딱 들고서 기다리기로 했죠. 일부러 아무 것에도 손을 대지 않고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CCTV에 제가 정직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겠지 생각하면서요.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문 쪽을 쳐다보자 봤자 중학교 정도로 되어 보이는 소녀 한 명과 수와 비슷해 보이는 초등학교 한 명. 어린이까지 총 2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딱 보니 둘이 정말 닮은 게 자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하고 수상한 행동이 시작되는데요. 사장님이 없는 걸 확인하더니 사장님을 찾기 시작하는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사장님이 없다는 걸 확인했는지 장바구니를 들어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올 일이 닥쳐버린 거구나 싶으면서 괜히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데 한마디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더 나이가 많은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편의점 물품 중에서도 값비싼 양주가 있는 벽 쪽으로 서서 또 여기저기 쳐다보며 눈치를 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딱 봐도 학생들인데 술까지 손대는 건 절대로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야, 너네 둘 저는 한국어로 크게 소리를 냈는데 외국인이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진짜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너네 학생이 그러면 돼? 라면서 따끔하게 경고를 하려고 다가갔죠. 딱 그때 다시 문소리가 들리면서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오해를 할까봐 사장님에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사장님이 바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면서요.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 소녀는 밝게 사장님에게 인사를 했고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왔다면서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곤 계산도 안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내일 와서 하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황당했어요. 사장님은 할머니 방금 들어가시더라. 내가 짐 들어드리고 오는 길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박스들을 들고 어딘가로 뛰어가더니 아무래도 두 소녀의 할머니와 연관돼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에 꽤 깊은 인상을 받아 수해 홈스테이 가족들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거 아동급식 카드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물었죠. 그건 바로 한국에서 혹시나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할 아이들을 위해 잘 못 먹고 삼지 말라고 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경제적인 빈곤에 놓여 있어도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걱정은 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무려 200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이 다 되었다는 게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새삼 느껴지게 했어요. 이 카드는 한국의 편의점이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로 한 가게들이 모두 동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5만여 개가 훨씬 넘고 편의점에서는 거의 다 가능하고 하루에 최대 1만 6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놀란 건 원래는 카드 디자인이 살짝 달랐는데 그 카드를 결제하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볼 수도 있고 우연히 친구의 지갑을 구경하다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카드 디자인도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와 동일하게 해서 어떤 카드인지 카드 모양만 보고는 전혀 구별이 불가능하게 했다고 하던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는 복지의 세심함에 크게 감동했어요. 이뿐 아니라 여자친구들을 위한 생리대를 살 수 있는 돈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신청하면 창피할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했어요. 무려 9살부터 24살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사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생활을 확실히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디테일한 한국의 복지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이때 좀 많은 걸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장님이 제가 있는데 박스를 버리러 나가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러 간 게 아니라 그 두 여자아이의 할머니 카트를 끌어주고 도와주러 가신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며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진심으로 부러웠어요. 저는 한국에 와보게 된 걸 정말 잘했다고 확신했어요. 이런 건 한국을 아무리 공부해도 와보지 않으면 결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기로 한 제 선택이 후회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일이 또 지나고 수에 다친 다리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함께 찾았습니다. 한국 병원에 들어갔는데 저는 병원이 무슨 호텔 로비인 줄 알았어요. 한국은 병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한국보다 좋은 점을 이렇게 찾기 어려운지 하는 생각에 좀 허무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소아성형외과를 찾았어요. 저는 다리가 다쳤는데 왜 정형외과가 아니고 성형외과로 간 것인지 의아했는데요. 정형외과 치료는 약 정도만 먹으면 될 정도고 가장 문제가 된 건 다리가 쭉 상처가 생기면서 벌어져서 스모 바늘을 꿰매야 했다고 했어요. 스모 바늘을 그것도 반바지가 입으면 가장 티가 나는 부위에 다친 거라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라 예쁜 치마도 입을 날이 많을 텐데 예민한 시기에 상처까지 나서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제 우려는 정말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성형외과실로 봉합된 건 거의 흉터가 남지 않을 거라. 자외선 차단만 잘해주면 된다면서 잘 아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언니가 한국에 도착했고 수아 언니는 서로를 꽉 안고 한동안 쭉 있었어요. 하긴 이모인 저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엄마인 언니는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상상도 안 가요. 언니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어요. 술을 만나 행복해하는 언니의 진심의 표정을 보니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제가 언니를 위해 무언가 하나는 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저는 드디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아쉬운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 동안 확실히 어떤 걸로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지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육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이 뭘까?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교육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지식적인 것들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이해하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는 그런 교육자가 되어야지 싶었어요. 고국에 도착해서 내린 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립던 고향의 냄새였죠. 정말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공항의 시설이 한국의 공항시설과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서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선 바로 기분을 모두 풀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의 동생들이었어요. 제 짐을 들어주고 피곤할까 봐 저를 데리러 나왔다고 했죠.
저는 그동안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어서 만나자마자 저의 동생들과 진하게 포옹을 했고, 앞으로는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보기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피엔딩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준 한국과 한국으로 가게 해준 저의 운명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